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4일 2025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이번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로 21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N수생이 몰렸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와 문이과 유불리 격차 문제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보니 수능 후 입시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 토크온은 2025학년도 수능과 대입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정한 대구 대입진학지원단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하람 대구 진학지도협의회 사립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격적인 여러 질문들 드리기 전에 올해 수능 시험 간단한 총평 먼저 두 분께 듣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정한 선생님 말씀 주실까요? 워낙 작년에 수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흔히 이야기는 불수능, 용암 수능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너무 쉬운 물수능까지는 아닌 적정한 난이도가 선정되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었던 정도의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신 상위권의 기준에서는 조금 쉬웠던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의 변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의대 정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학생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되었으나 충분히 변별력 있는 시험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전년도 마찬가지로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 배제 기조를 유지했고 EBS 교재의 그래프나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연계 체감도가 좀 높은 시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난이도가 이 널뛰기를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6월 모평은 너무 어렵고 9월은 또 상대적으로 너무 쉬워서 학생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지 비판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 수능 이 모의고사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수험생 반응들 기준으로 봐서 어떻게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하람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수능은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운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우리 운영위원님 말씀대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조금 쉬웠다는 의견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의견이 오히려 많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여튼 수험생들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난이도 체감은 다른 시험이었고 나름 변별력을 확보한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우리 이하람 선생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이 풀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 마치고 나온 학생들의 표정은 그렇게 밝았고요. 제가 이제 가채점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작년과 다르게 그나마 웃으면서 가채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성적이라는 것은 시험에 학생들 줄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국어를 제외하고 수학이나 영어, 탐구 같은 경우에는 다들 변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 성적의 차이가 확연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될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변별력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네. 지금 정도의 학생의 이제 등급을 나누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등급을 나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점수의 중첩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좀 촘촘하게 배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긴 합니다.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실수로도 등급이 바뀌고 당당히 바뀔 정도의 변별력을 덜 확보된 거라고 보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봅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그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고루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상위권에서의 변별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 다만 정말 상위권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은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별로 만점에 대한 최상위권 점수의 그 표점 만점 차이가 굉장히 있다고 지금 판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나중에 최상위권 점수 확보의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최상위권에서 이렇게 당락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게 과목별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어떤 과목이 난이도의 조정이 가팔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당락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거는 이하람 선생님 말씀 주실까요? 어떤 과목을 과학 과목이 특히 그렇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지금 예상 등급 컷을 미뤄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어려웠던 화학 원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동안 좀 쉬웠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도 마찬가지고 지구과학 또 과학에는 투 과목들은 만점을 받았을 때 그 표점이 화학이나 일반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반영하는 활용 지표에 따라서 그냥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똑같은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화학이 아닌 지구과학 원을 만점 받았을 때 점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따라서 최상위권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원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과목이 키라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이하람 선생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학이나 탐구 영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도 확률과 통계는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쉽다라는 기조도 있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미적분의 경우에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1등급 컷이나 혹은 만점자의 표준 점수는 작년과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점수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문항을 틀렸는지 또 어떤 문항을 맞췄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탐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꼭 작년에 쉬웠던 과목은 올해 어려워진 것 같고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은 반대로 이제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좀 뒤바뀐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평소 많이 응시했던 과목들에서 어려워지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좀 경향성이 있고 그 힘듦을 잘 버틴 친구는 괜찮은 점수를 받았을 거고요. 거기에서 혹시나 버티지 못한 친구는 생각지 못한 점수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올해 수능 주요한 변수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초반부터 우리가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게 뭐냐면 의대 정원을 증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N수생 증가가 이번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정원 선생님 먼저 말씀 좀 주시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N수생의 증가가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N수생이 보통 상위권도 있고 중하위권도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상위권의 N수생 증가가 좀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반수생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의대 많이 뽑는다 하니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때문에 성적의 상승 효과가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 또 현장인 우리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N수생의 등장으로 내가 평소에 받던 등급을 다 받을 수 있을지 내가 평소에 원래 나오던 성적만큼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N수생의 증가는 단순한 수적인 증가, 경쟁률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상위권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하람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대 증원과 킬러문항 배제 기조에서 학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유입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장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능 최장력 충족에 우리 재학생들의 불리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이게 또 2월이 되는 현상까지 정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수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우리 지역 의대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받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과목 정도는 이런 꿈과 희망을 심는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원 선생님? 저는 그게 일단 꿈과 희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급으로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시라는 부분은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표준 점수나 100분의 1을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과목은 한 4등급, 이제 등급으로는 4등급이지만 4등급의 초반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는 다 만점을 받으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작년에 일부 대학들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일부 대학에서 3등급을 받은 학생이 붙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의 사례를 보면 나머지가 거의 다 만점이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서 표준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낮았던 부분들을 커버링이 가능했던 건데 올해도 그럴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뭐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거의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 이하람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대부분 의대 정원이 늘었다 하지만 그 보통 지역권에서 수시 모집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거고 정시에서는 이번에 한 331명 정도 증원이 됐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의대생들도 마찬가지고 N수생들이 더 나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몰린 그런 N수생 증가의 현상을 미루어 봤을 때 아주 낮은 점수로 의대를 합격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의 의대 합격 컷은 수능 난이도에 따른 것이지 의대 정원 확대의 영향은 좀 적을 것이다. 즉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입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2학년도부터 도입은 됐었죠. 문이과 이제 통합형 수능 체계 네, 맞습니다. 이거 도입되고 난 뒤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문송합니다가 정말 문과에 피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표준 점수, 그다음에 선택 과목의 쏠림 현상, 그다음에 유불리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이하람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선택 과목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은 보통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차이에서 이제 기인이 되는 건데요. 올해 수능에서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선택 학생들, 그다음에 미적분 선택 학생들의 표준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통보다는 미적의 난이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는 그 입시 환경적인 문제에서 기인이 되는 거라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자연계열로 진학 시에 미적분 계열을 필수로 지정하는 대학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수학을 상대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 거점 국립대하고 의대에서는 미적기하 지정을 해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수능형 산출 방법에 의하면 국어, 수학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과목별 학생들의 공통 과목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점수가 높을 때 최종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평균 점수가 대체로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원점수를 받는다면 미적분 선택자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행히 이제 2028 대입 수능에서부터는 이제 모두 같은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선택 과목에 쏠림 현상이나 유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보겠다고 반영하겠다고 하는 과목을 지정해 둠으로써 대학이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처럼 제가 들립니다. 김정은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출 방식 자체가 원점수, 공통점수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의 공통점수가 좀 낮은 편이고 미적분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미적분이 좀 더 어려우면서 그 표준 편차도 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미적분 선택지의 성적대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확률과 통계는 90점대를 맞아야지 1등급이 되지만 미적분은 80점대 중반을 받더라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불리는 구조적인 어떤 산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또 최종적으로 지원을 할 때 학생들이 좀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자, 올해 대학에서 무전공 전형 선발 비율 크게 확대했습니다. 무전공 지원 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유념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이번에 김정은 선생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무전공 선발이 좀 많아졌고요. 특히나 정시에서 무전공 선발이 무전공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결국 그 부분이 많아졌다는 게 문제죠.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신설에서 선발하는 전형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입시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의 성격에 입결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그나마 수시보다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점수대가 확보되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점수의 평균점 혹은 평균점보다 조금 위쪽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학부 단위의 무전공의 경우에는 유사 모집 단위의 전년도 성적을 고려를 해서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성적이 없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지원할 때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률의 변화까지도 보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무전공 영향으로
올해는 정시에 다학원을 선발하는 대학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있는데 이 중 서강대와 한양대는 이 다학원의 선발 인원을 모두 무전공 인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의 선택지가 늘어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성적일지를 가늠하지 못한다는 혼란한 점도 있다라는 거 같이 고려해서 지원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군의 유력 대학들의 무전공 선발을 하겠다는 것은 의대 가려고 했다가 안 되는 사람들 낙수 효과를 다 흡수하겠다 이런 그럴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설계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하람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무전공 선발 내 마음에 조금 두고 있다 이런 학생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어딜까요? 예. 무전공 전형의 이제 지원의 어려움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 부장님 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추가를 드리자면 타 대학의 인기학과랑 무전공을 동시에 합격했을 때는 이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모집 인원 이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우리 안정적 지원 카드로는 무전공을 쓰지 않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안정 지원을 제외한 카드로 무전공 학과 지원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무전공 선발에 합격했다고 하면 아무 과나 그 무전공으로 뽑은 계열 전공을 다 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들어가면 나중에 내가 학년에 올라왔을 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라도 예. 지원을 했는데 생각했던 학과를 갈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갈 수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 과가 참여하는 경우에 맞습니다. 반드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어떤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본 전공이 생기는지 한번 잘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과생들에 비해서 문과가 얼마나 쉽게 느껴지는가를 보여주는 현상인데요. 사탐런이라고 사회탐구 쪽으로 학생들이 달려간다는 거죠. 네. 과학탐구는 어려우니까 이제는 사회탐구 점수를 반영해주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굳이 과학탐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 보시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하람 선생님? 예, 이게 실제로 이제 많은 대학에서 자연계열 지원 시 원래 과탐 2과목 응시를 지정을 해놨었는데 많이 완화가 돼서 폐지된 대학들이 주요 대학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N수행 유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학탐구는 이제 의대에 지원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점수 받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공부하기가 장벽이 허들이 사회탐구가 좀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수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활과 윤리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원서 접수를 보면 자연계열 지망생 중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 수가 한 33,000명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과학탐구 2개를 선택한 학생들의 인원은 또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 최저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특히 이과 학생들. 그래서 과탐 응시자들의 분모가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100분위 등급에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충족률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특정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시 모집으로의 수시 2열 인원도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탐런을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학 와서도 공부해야 될 공부를 미리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 피할 수 없는 또 이런 입시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서 볼 때는 올해는 그렇게 그 선택을 한 친구들이 유리한 것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김정은 선생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보통 이제 사탐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과탐의 부담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탐구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원하는 등급을 받는 친구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쉽게 생각하고 갔던 친구들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일부 대학에서는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시에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사탐론을 했지만 정시 지원 시에는 반대로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시 지원 시에는 그 자연계열 가산점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사탐론을 했던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시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능 바로 다음 날 하는 게 가채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분위기를 보면 대충 올해 수능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정도가 됐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 가채점 하고 난 뒤에는 이게 난도가 확실히 차이 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두 분 말씀을 듣자면 가채점 하고 난 뒤에도 이게 최저 학력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불확실해 보인다 아니면 이거를 가채점 결과를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하람 선생님 먼저 조언을 주신다면. 예, 예. 여러 시기관에서 지금 가채점을 예측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아직 모든 데이터를 활용한 게 아니라 표본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채점 예상 등급에서 내가 한 1, 2점이 모자라서 1, 2등급이 좀 모자라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시 전형에 나머지 전형에는 응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수시는 평소 본인의 모의평가 점수보다는 적정 또는 상향으로 지원해 놨을 거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이번에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판단은 금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등급이 산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채점을 하고 남은 수시 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그 점수가 나오기 전에는 몇 등급인지 알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절대 예.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 충실히 지원한 수능 입시 절차에는 이 준비를 철저해서 매진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김정은 선생님 어떻게 조언을 주시죠? 저도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능 자체가 통합형 수능이기 때문에 특히나 국어나 수학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나 등급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표본으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좀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서 이걸 어떻게 해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비슷한 정도의 성적이 있다고 하면 맞췄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준비하지 않았다가 원하는 등급이 나와버리면 그렇죠. 되돌릴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조금 더 가능할 것이라는 좀 레인지를 좀 넓게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창 이제 본격적인 면접 논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대학별 고사도 사실은 여기에만 수능 수시는 정시가 아니고 수시를 한다면 논술에 올인한 사람들이 많을 만큼 논술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학생들도 꽤 될 것 같은데 이런 논술과 면접, 대학별 고사에 임하는 팁이랄까요? 전략은 어떤 게 좋을지 이하람 선생님 먼저 말씀. 네. 아무튼 대학별 고사의 응시 여부는 이제 가채점 결과에 따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 또 본인의 준비 상태. 왜냐하면 대학별로 논술 면접의 형식은 좀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일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학교별로 고사일이 같은 날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시 지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기준은 여러 기관에서 배포하는 가채점 배치표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에 지원한 대학보다 상위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응시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은 대학 중심으로 일정이 겹치지 않는 모두 다 응시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일정이 겹친다면 그 대학 유형을 준비를 내가 잘 할 수 있는 대학 너무 어려운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준비가 좀 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으로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김정은 선생님, 이 논술 말씀하셨는데 논술도 전략적으로 그 학교에 논술 전형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학별 고사 중에 논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논술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영어 지문이 있기도 하고 수학과학 등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 혹은 논술 특강, 모의 논술, 가이드북 등을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즘 보통 대학들에서 모의 논술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의 논술이 올해 실제 논술의 출제진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비슷하니 꼭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 논술의 경우에는 자신의 표현으로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연습을,
자연계의 논술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의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준비하기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별로 논술이 워낙 다르니까요. 네. 예전에는 논술 이르면 지문 주고 논술문 쓰는 거였는데 요즘은 맞습니다. 학교마다 이 논술을 통해서 측정하려는 지표 자체가 달라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그 학교의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면접은 이하람 선생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수능 후에 이제 면접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지원 대학의 면접 유형과 평가 기준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의 기출 문제 또는 면접 안내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제시문 기반 면접 또는 서류 기반 면접 둘로 나뉘는데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면 이제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의 면접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관연도 기출 자료,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될 겁니다.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숙지해서 본인의 활동과 경험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각 교육청별로 우리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면접 후기집을 통해서 그 대학의 질문 경향성을 파악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그 학생부 활동을 확인함에 있어서 전공 활동과 관련된 기초 개념, 기초 지식 또는 시사 이슈도 질문한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는 그럼 수시가 끝나고 정시로 넘어가서 가채점 후에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김정은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별로 반영 영역수나 탐구 반영 과목수, 영어 반영 방법, 전형 요소 등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 안에서 본인에게 무엇이 좀 더 유리한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떤 것들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 또 중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를, 나머지 대학들은 100분의 1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들을 지원이 가능한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제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대학을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년도 입학 결과를 참고를 해서 본인에게 조금 더 지원 가능한 대학을 각 군별로 2개 혹은 3개의 대학을 선정한 다음 조금 더 관심 있는 학과 혹은 관심 있는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하람 선생님, 지금 사실은 오리무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네. 상태에서 그나마 정시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준비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각 입시 기관이나 대구 진학지도협에서 이제 가채점 배치표가 이제 곧 배포가 되고 그걸 활용을 해서 대략적인 선호 대학들을 이제 분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 전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한테 유리한 반영 방법이 어떤 대학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가나다 조합에서 내가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럼 상향 지원을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안정, 소신, 상향 지원의 카드를 미리 고민을 해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전공 학과 같은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 지원하고 싶은 학과 이런 것도 한번 챙겨두면 나중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대입 전략에 관해서 입시까지 정시를 마무리하는 것, 그다음에 본인 목표로 하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두 분께 짧게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정은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네. 시험을 치르느라 수험생, 학부모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능의 필적 확인 문구가 곽의영 시인의 시 하나뿐인 예쁜 딸아에서 발췌한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입니다. 이 문구처럼 아직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더 큰 꿈을 펼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수능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듯한 생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본인의 성적과 수시 모집 지원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민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논술, 면접 등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찾아보고 거울을 보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차분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본인의 성적을 분석하고 가능한 대학, 지원해보고 싶은 대학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치느라 고생하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잘 마무리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능까지 치르느라 우리 학생, 학부모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처럼 이제 입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끝까지 유연하게 전략을 조정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성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냉정하게 남은 일정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능 점수가 예상된다면 면접을 포함한 대학별고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정시 지원 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채점을 통한 예측 점수는 최종 수능 성적 발표일까지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정시 입시 환경도 올해는 무척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크는 2025학년도 수능 여러모로 살펴봤습니다. 김정환 대구 대입 진학 지원단 운영위원, 이하람 대구 진학지도협의회 사립대표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학부모님과 수험생들에게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학교에서 학생 지도한다고 고생하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중요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소식부터 가보죠. 네, 방금 전 토크온에서도 이 수능 얘기를 했잖아요. 주중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는 수험생들이야 이 대입이라는 걸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겠습니다만 요즘 대학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참 옛날부터 이런 얘기, 심상치 않은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해서 벚꽃 엔딩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곳곳에서 이 조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경북 경산에 있는 대구대는요, 2025학년도부터 이 사회학과 등 6개 학과의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상 폐과로요, 사회학과 없는 사회과학대학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학과 사회학과는 학과 장례식이라는 메모리얼 학술제를 열면서 사회학과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도 내년부터 이 불어 교육 전공의 신입생을 뽑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동문들이 반발했고요. 학생들이 폐과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요.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나 이 여자대학교와 관련된 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덕여대가 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반발이 거셉니다. 이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요. 학생들은 본관 점거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성신여대도 내년부터 신설되는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을 허가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학생들과 생각이 어떻게 다르죠? 학교 측은요, 학교 발전 계획을 세우는 중에 나온 하나의 아이디어다. 그리고 국제학부나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식적으로 추진하거나 결정된 사안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학교 설립 이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성 차별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폭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대가 성차별을 논의하는 학문적 기반으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전국에서 지금 여대는 이화, 동덕여대 등을 포함해서 7곳이고 전문대까지 더하면 모두 14곳이 있는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여대 자체에 대한 다른 사회적 인식도 나타났습니다. 먼저 좀 보면은 과거에 가부장제에 묶여서 이 교육에서 배제됐던 여성들에게 이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했던 여대 설립 취지가 사실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다. 여대가 꼭 필요하냐 이런
인식이 있고 주장이 있는 반면에요. 이 성차별과 이 젠더 폭력, 소수자에 관한 의제를 연구하는 학문적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게 이 학계의 입장입니다. 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요. 남성의 시선이나 판단 체계로부터 자유로운 발화와 사유가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여대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나 이 성차별 완화 등 공적 가치에 이바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그리고 여대가 단순히 여학생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이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페미니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학계 지적도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학령 인구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학령 인구는 총 인구의 13.8%, 지금 714만 7천 명인데요. 이 40년 전인 1984년에는 1,384만 7천 명, 총 인구의 34.3%에서 갈수록 줄었습니다. 앞으로 2060년에는요. 학령 인구가 377만 명, 전체 총 인구의 8.9%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갈수록 신입생 모시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대학들은 학과 구조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동문들은 반발을 하고 이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분명 이 학령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개편에 나서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이 와중에도 대학이 학문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데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전국의 개미 투자자들을 곡소리가 나고 곡소리가 있습니다. 나도록 네. 하는 뉴스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트럼프발 리스크의 출렁이다 못해 요동치는 주식과 외환 시장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2,500선이 무너졌고요. 또 시가총액은 2천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내 증시에서 이 대장주격인 이 삼성전자 주가의 경우 올해 장중 최고가인 이 88,000원 선에서 정말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이 주가가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삼성전자 대신에 삼성접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개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로 빠져나가면서요. 코스닥도 690선이 주중에 무너졌습니다. 네. 지난 8월의 블랙 먼데이가 일시적인 주가 급락이긴 했는데 이때는 일시적이었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은 하락이 일정한 추세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미국 증시는 정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나 중국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도 2% 중반대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만 유독 내림세를 보인 거가 좀 두드러집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기업의 불리한 행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투자자들의 투자 탈출을 부채질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고환율이 고착화되면요. 유가와 원자재 그리고 물류비 상승 등에 따라서 각종 수입 물가도 치솟게 될 거고요. 결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을 압박하게 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지역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환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 절반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요 앞으로 민생 정책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 이 케미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으로 지금 전 세계 자금이 몰려들고 있고 환율은 상승하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지금 국제통화기금 IMF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난국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응해 나갈지 도마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대응하는 정부의 상황도 참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네, 마지막 뉴스는 반복되는 교제 살인입니다. 11월 들어서 이 교제 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만 서울과 파주 등 전국에서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사건을 좀 짚어보면요. 지난 8일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자수해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도 흉기에 찔려서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과 피해자는 올해 초부터 4개월가량 사귀다가 6월쯤 헤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별하고 난 뒤에도 계속 찾아갔고 그래서 그것을 못 견딘 피해자가 경찰에다가 도움을 요청했고 네. 경찰이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층 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30대 남성, 이 가해자가 계속 찾아오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 남성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기관이 하는 교육도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도요, 이 남성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을 하지 말고 이 통신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살해 동기는요, 스토킹 관련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해주지 않아서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요. 경북경찰청은 34살 서동하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어머니 앞에서 숨지는 등 범행의 잔혹성이 있고 또 앞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여전히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스토킹 신고를 하면요 취해지는 조치들, 구두 경고, 전문 상담기관 치료, 접근 금지나 통신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은요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멀어지는 분리되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범죄 초반에 경고 또는 상담 연계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처분 수위가 낮다고 하면 다시 스토킹을 저지르는 그런 심리 상태를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제폭력방지법을 제정을 해서 네. 교제폭력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좀 더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여성단체 중심으로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요, 이 교제 살인의 전조 증상이 전조를 막기 위한 교제 폭력 방지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요,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밝히기가 좀 모호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커플로 인식이 됐는지 여부를 등으로 이 친밀한 관계를 파악하는 해외 사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옷차림이 어땠는지 사사건건 간섭을 해도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강압적 통제 행위가 전조 증상에 해당한다면서 외국처럼 강압적 통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말로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를 우리가 좀 느슨하게 바라봤던 때가 있습니다. 교제 폭력과 교제 살인에 대한 시선도 지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각성에 대한 시선은 이전보다는 조금 예민해졌다고 하더라도요.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하는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는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왜 사과한 것인지 궁금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러난 일의 숨은 가닥을 살펴 옳은지 그른지를 살피는 일, 혹은 일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살펴 그 앞뒤의 체계가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을 사리분별이라고 합니다. 가르거나 나눠서 구별한다는 뜻이 분별입니다. 나눌 수 있는 힘과 나눠서 그 차이를 인식하는 힘을 분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은 구분력과 식별력이 합쳐진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도배하는 각종 의혹과 녹취록 내용을 듣고 있으면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사리 분별이 엉터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분별은 겉과 속을 나누기도 하지만 일의 선후를 가리키는 앞뒤를 나누기도 합니다.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으로 나누기도 하고 짐작하는 것과 실제하는 진실로 나누기도 합니다. 낱마처럼 얽힌 일에 대한 사리 분별이 지금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선동이라고 단언한 것을 보면 분별의 힘은 사라지고 편견과 차별의 폭력을 부를 수 있는 씨앗인 분별심만 가득한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